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일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김경옥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그 일본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로 했죠. 일본인 가운데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가나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이제 관련이 많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겠지만 어, 글쎄, 그 학부 대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일본의 사상가들을 한 두 사람 정도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츠지 테즈로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아마도 다음 시간쯤엔 그 나카무라 하지메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텐데 일본의 사상가들은 그 대학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뭐 일본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그 한일 관계라든지 또 일본의 문화라든지 경제, 뭐 정치 이런 것들은 많이 여러 수업을 통해서 접할 수 있지만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일본 사상가를 이제 소개를 하거나 사상가들의 논리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과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와츠지 테츠로 같은 경우에는 와츠지 테츠로가 얘기하는 그런 그 논리가 우리들이 글쎄 납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뭐 이 사람의 논리를 쉽게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일본의 사상가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상가를 통해서 일본은 이렇다, 일본인은 이렇다를 우리가 조금 그 자세히 또 좀 심도 있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평을 받고 또 긍정적인 시각에서도 그 평을 받고 있는 와츠 테츠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해요. 어, 자, 와츠 테츠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와츠 테츠로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게 풍토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이제 사진으로 이 풍토라는 책을 찍어 왔는데 이 풍토라는 그 책을 마지 테즈로가 썼죠. 근데 이 풍토라는 책은 요 옆에 이렇게 부수적으로 부제목이 달려 있지만 인간학적 고찰이라는 이제 부제목이 달려 있죠. 풍토를 통해서 그 풍토에 살고 있는 그 풍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 인간들의 어떤 그 본능, 인간들의 그 습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풍토를 통해서 고찰을 하겠다. 그래서 인간을 그 풍토를 통해서 본다. 인간을 잘 파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지 테즈로 같은 경우에는 그 1889년에 태어나서 1960년에 이제 그 세상을 떠난 그 일본의 철학자이고 그 다음에 윤리학자이고 그 다음에 문화사가이고 여기 또 맨 마지막에 그 일본 사상사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와지 테즈로가 이 풍토라는 책을 쓸 때는 이 사람이 그 동경대학교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이 풍토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녀서 그가 관찰한 그 나라의 어떤 그 특이한 점, 그 나라의 속성 이런 것들을 쭉 자료를 수집을 해서 직접 가서 눈으로 관찰해서 보고 겪어본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책으로 엮어놨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후를 가지고 있고 이 풍토라는 게 이제 나중에 그 뒷장에서도 이제 정의를 해놓겠지만 어떤 그 기후에 어떤 토질에 뭐 어떤 지형에 어떤 경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지형과 경관과 무슨 토질과 이런 그 속성 때문에 이런 형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 풍토라는 것의 어떤 기질 그 다음에 뭐 속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만들어진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직접 돌아다니면서 쓰고 그 책으로 기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풍토라는 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동경대학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런 풍토가 그 당시에 그렇게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풍토라는 책을 한번 보면서 그 다음에 이 풍토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풍토란 뭘까요? 풍토란 여기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토지의 기후, 기상, 지질, 토질, 지형, 경관 등의 총칭을 이제 풍토라고 한다. 라고 이제 그 정의를 내려놨죠. 이거는 뭐 제가 정의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와츠지 테츠로가 풍토란 이런 것을 우리가 풍토라고 한다. 어떤 토지의 기후, 기상, 지질 뭐 이런 모든 그런 경관까지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풍토라고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자, 풍토의 그럼 현상은 어떤 것인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풍토에서의 현상을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풍토의 현상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서 볼 때 풍토의 현상은 인간의 직고료가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기 이해라고 써있지만 이제 자기 이해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일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풍토의 현상들은 인간이 자기를 이해하기 위한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풍토 현상은 인간 생활의 모든 것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떤 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왜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 어떻다.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성격이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게으르다. 덥기 때문에 잘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그래서 게으르다든지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인하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풍토의 현상들은 인간들이 생활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이 풍토의 속성이 인간 생활의 모습에서 보여진다,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풍토에서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풍토를 볼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풍토의 현상은 인간 생활의 모든 것에서 발견된다라고 와츠지 테츠로가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정의를 해놨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츠지 테츠로의 풍토가 왜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책이고 아직까지도 이 풍토가 쓰여진 게 1935년이죠. 1935년인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가 와츠지 테츠로의 풍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그 독일의 철학자인 그 하이데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독일의 철학자인 아주 실존주의의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죠. 독일의 하이데거는. 근데 공교롭게도 이거 보면은 하이데거가 1889년 와츠지 테츠로하고 이제 태어난 해가 똑같아요. 와츠지 테츠로는 아까 이제 몇 년도까지 살았죠? 1960년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하이데거는 조금 더 살았네요. 1976년까지 이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논리들을 쭉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와츠지 테츠로는 여기도 보지만 인간의 존재 구조를 하이데거는 시간성으로 파악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와츠지 테츠로는 인간의 존재 구조를 공간성으로 파악을 하는 게 이제 한 개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때 1900년대 초반 이때는 서양 세계에서 이제 존재론이라는 건 뭐예요? 존재해 있는 거를 어떻게 이제 증명을 해내고 왜 존재를 하는가, 어떻게 존재를 하는가, 또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는가 이런 존재에 대한 그런 논리 이런 것들을
근거를 대가면서 왜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근거를 대가는 그런 그 뭐랄까 그런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존재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하이데거는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거쳐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라고 이제 그 존재 구조를 설명을 하고 그렇게 파악을 한다면 그 과거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 철학자들 독일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서양의 철학가들이 모두 다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 시간을 축으로 해서 어떤 존재의 그런 그 논리, 존재를 증명해내는 그런 그 논리를 펼쳤다면 와치테즈로는 시간성으로 이 존재를 파악을 한 것이 아니라 공간성으로 파악을 한 거죠. 지금 현존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뭐 토질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죠. 풍토가 뭐라 그랬죠? 풍토는 그 토지의 기후, 기상, 지질, 토질, 지형, 경관 이런 걸 이제 풍토라고 했죠. 요런 그런 그 풍토를 보고 풍토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지금 어떤 시간성보다는 우리가 놓여 있는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죠. 그런 공간의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다라고 공간성을 기축으로 해서 인간의 존재 구조를 증명을 하는 존재 구조를 설명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양의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한 서양의 그런 그 서양의 철학자들이 어떤 존재를 얘기할 때 쭉 역사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존재가 가능한 거다.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라고 시간성, 그 역사성을 가지고 존재를 얘기를 했다면 와치테츠로는 이런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 이런 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성향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공간성으로 인간 존재를 그 파악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이제 펼쳤었죠. 그래서 그 와치테츠로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하이데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조금 이해가 안 가면 좀 더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인간의 존재 구조를 시간성으로 파악한다는 거는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김경옥이잖아요. 이 김경옥은 지금 아직 여러분들을 만나보지 못해서 제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50대의 김경옥이에요. 50대의 김경옥이라고 한다면 이 50대의 김경옥은 1살 때도 있었고 10살 때도 있었고 10살 때도 김경옥은 김경옥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20살 때도 있었고 뭐 30, 40대에 김경옥이라는 게 존재했었어요. 그렇죠? 과거죠. 시간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50대의 김경옥의 모습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제 모습은 1살 때나 10살 때나 20살 때나 30살 때나 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1살 때도 김경옥은 김경옥이었고 10살 때도 저는 또 저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때 쭉 저의 지금 50대의 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1살 때에 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10살 때에 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계속 쭉 어떤 시기든지 제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시기에 다 존재를 해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의 결과 그 1살 때, 10살 때, 20살 때 이렇게 존재했던 결과 오늘날의 50대의 김경옥의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그런 하이데거는 시간을 축으로 해서 나의 지금의 김경옥의 지금 50대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50대의 모습 속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과거에 내 어떤 성향이든지 어떤 뭐 그런 모습이든지 그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고 뭐 없어지고 새로 생겨나고 새로 이제 조합을 이루면서 내가 오늘날의 김경옥이라는 이런 존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건 이제 구조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존재의 구조를 얘기를 할 때 내 속에는 분명히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구조들이 자리를 하고 있을 거다. 과거의 구조들이.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간성으로, 역사성으로 파악을 하는 인간의 존재를 역사성으로, 시간성으로 파악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지 테츠로 같은 경우에는 공간성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어떤 과거를 거쳤는지는 모른다. 응? 이런 뭐 그 어떤 모습으로 이게 변해왔고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그 과정을 거쳐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 현재 보이는 현상은 이렇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풍토의 현상은 이렇기 때문에 요런 풍토를 통해서 볼 때 인간의 어떤 그 존재는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논리를 이제 피력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늘 이제 항상 이 시간성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양에서 일본에서 와츠 테츠로라는 사람이 딱 이제 이런 풍토라는 공간성으로 인간 존재 구조를 파악하는 이런 그 책을 내놓으면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이제 한 몸에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서양의 그런 그 존재의 구조를 시간성으로 파악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이데거가 있다면 동양에는 이 시간성으로만 여태까지는 우리가 시간성으로만 어떤 존재 구조를 파악하려고 했었으나 와지 테츠로라는 사람이 이제 좀 각도를 달리해서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존재 구조 인간의 존재 구조를 공간성으로 파악을 해놓았구나 그런 논리를 펼쳤구나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와지 테츠로는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서양 세계에 이렇게도 존재를 볼 수 있는 거구나, 존재를 논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아주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와지 테츠로의 그 풍토가 영어로도 이제 그 번역이 돼서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지금은 와지 테츠로의 그런 이런 풍토라는 책이 굉장히 그 비판적인 입장에서 비평을 받게 되죠, 그렇죠?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받게 되면서 조금 이 와치 테츠로의 풍토론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 베스트셀러라든지 뭐 이런 관심사에서는 사라졌지만 또 좀 우리는 또 한국인의 입장에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와치 테츠로의 주장은 굉장히 그 뭐랄까 자기 합리적이고 또 뭐 이데올로기성을 다분히 띠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그 뭐랄까 무관심 속에 있지만 과거에 이 당시에 이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주목받았던 그런 책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풍토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그 이야기들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지 테츠로가 얘기하는 풍토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면 일단은 첫 번째 몬순 지역, 그 다음에 사막 지역, 그 다음에 목장 지역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몬순 지역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이 속하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그 한국도 몬순 지역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막 지역. 아라비아, 아프리카, 몽골 등 사막 지역. 아라비아라는 건 이제 18세기에 그 독립을 한 여러 나라들이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또 쿠웨이트도 있고 예멘도 있고 등등 그런 지역 그 나라를 아라비아라고 해요. 그래서 아라비아, 아프리카, 몽골과 같은 그런 사막 지역 이런 지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장 지역은 유럽 일대를 이제 목장 지역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와치 테츠로가 구분한 풍토의 세 가지 유형은 첫 번째 몬순 지역, 두 번째 사막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장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각각 그럼 몬순 지역은 어떠한 특징을 가졌나, 또 사막 지역은 어떠한 특징을 가졌나, 목장 지역은 또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선 몬순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몬순 지역의 특징은 수용적이고 인종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문을 보면 인종적이라는 건 뭐예요? 참고 따라가는 그런 순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뜻이죠.
그래서 왜 수용적이고 인종적이냐면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 계절풍으로 인한 서열, 서열이라는 건 뜨거운 열기를 얘기하는 거죠. 계절풍으로 인한 서열과 그 서열과 결합된 습윤, 이런 습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절풍으로 인한 서열과 결합된 습윤은 자주 큰 비와 폭풍과 홍수와 가뭄과 같은 무서운 힘이 되어서 인간을 엄습한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대항을 단념케 할 정도의 거대한 힘이며 따라서 인간을 단지 수용적이고 인종적이게 한다. 따르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런 성향을 이제 만든다는 거죠. 몬순 지역의 특징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그런 것 같아요. 몬순 지역의 사람들이 몬순의 그 성향이 계절풍으로 막 이렇게 막 큰 비가 오거나 폭풍, 홍수, 가뭄 막 이런 자연이 굉장히 무서운 힘이 돼서 인간을 엄습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어때요? 막 이렇게 그런 자연에 대항하는 것을 단념하게 할 정도 그 정도의 큰 그런 뭐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거기에 수용적이고 따라가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인간의 속성을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나요? 저는 이런 마지 테즈로가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조금 납득이 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뭐 지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아니면 무슨 그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마다 그것에 그냥 자연을 인간이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이제 지진이나 태풍으로 대표되지만 우리나라도 어때요? 홍수 뭐 이런 게 굉장히 심해서 어떤 때는 뭐 마을 전체를 다 잠기게 한다든지 굉장히 해마다 막강한 피해를 많이 주죠. 그래서 이런 자연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힘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그런 홍수라든지 우리나라도 태풍 가끔 몰려오죠. 그렇죠? 그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막 그런 걸 어떻게 거기에 맞서 물론 준비는 해요. 조금 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는 하지만 그렇게 막 큰 자연의 어떤 그런 힘 그런 게 몰려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인간들의 속성도 뭐든지 이제 좀 잘 받아들이고 수용적이고 그다음에 인종적이다.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속성을 지닌 그런 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런 풍토가. 그래서 저는 이 와츠이 테츠로의 논리가 뭐 글쎄 뭐 이렇게 상황을 풍토라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인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사막인가요? 사막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의 특징은 굉장히 복종적이고 전투적이래요. 왜 복종적이고 전투적이냐면 강우량의 결핍에 의한 광막한 불모지로서 건조를 본질로 하는 기후이므로 자연은 생기가 없으며 황량한 세계이다. 따라서 인간은 부족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단결하고 자연 또는 타 부족과의 끊임없는 전투를 되풀이한다. 사막 지역 사람들이 그렇대요. 복종적이고 전투적이래요. 요즘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이것도 납득이 가나요? 자, 그 다음에 목장 지역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지역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목장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종순적이고 합리적이래요. 종순적인 게 순리에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순리에 따라가는 그런 종순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들이래요. 여름의 건조와 겨울의 우기가 일치하는 남북은 농업 노동이 쉬우며 이는 자연이 인간에 대하여 종순함을 나타낸다. 자연이 이제 순조롭게 인간이 예상한 대로 그렇게 전개가 된다는 얘기죠. 계절이
이렇게 종순한 자연에서 비로소 합리적 정신이 발달하는 것이며 자유의 관념이나 철학, 과학이 탄생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순차적으로 너무 그렇게 막 변수가 일어나거나 뭐 변화무쌍하거나 아니면 아주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자연이 인간을 엄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리적으로 자연이 인간이 예측한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순리적인 것에서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이게 앞이 그러니까 그 앞으로 펼쳐진 어떤 자연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편안할 때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때 합리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게 되고 뭔가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순한 그런 자연에서 비로소 합리적 정신이 발달한다라는 얘기가 뭔가 이제 평안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뭔가 진행이 될 때 거기에서 어떻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뭔가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할 때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합리적 정신이 발달을 하는 것이며 자유의 관념이나 철학,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막 변수가 있으면은 뭔가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그 시험을 해보고 할 때 새로운 것들이 탄생을 하고 하는 거죠. 변화무쌍한 그런 변수가 생길 때는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불합리성 때문에 과학의 발달이 그렇게 과학의 빠른 발달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장지역이라는 거는 왜 목장지역이라고 하느냐면 계절에 따라서 뭐 어느 계절이 되면 풀이 났다가 비가 적절히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풀이 잘 자라서 우리 유럽의 목장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아마 와지테츠로도 유럽의 그런 그 초원 목장지대에 가서 아마 그 유럽의 기후는 이럴 것이다, 유럽의 풍토는 이럴 것이다를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 지역이라고 이제 그 명명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계절이 있고 그 사계절 안에 순차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과거에는 어땠어요? 요즘은 그래도 그 환경 문제 때문에 기후 변화가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가 많이 유럽에서도 발생을 하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에너지 문제 지구 온난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지 않았을 때 그 이전에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이게 순리적으로 계절이 돌아오는 순리적으로 이게 자연이 전개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그 유럽 지역이었어요. 목장 지역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순리적으로 계절이 펼쳐질 때 전개가 될 때 또 모든 일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상이라는 게 자연이 순리적으로 돌아갈 때 뭔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뭐 실천에 옮겨지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그런 어떤 합리적인 그다음에 과학적인 이런 것들도 구상이 되고 이제 이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목장 지역, 유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과학이 먼저 발달을 했다. 그래서 동양보다는 서양이 뭐 과학이 먼저 발달을 하고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그 책에서는 그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목장 지역 사람들은 종순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몬순 지역의 특징은 이렇고 사막 지역의 특징은 이렇고 목장 지역의 특징은 이런데 일본은 그럼 어떠냐? 일본의 풍토는 어떠냐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풍토는 어떤가? 를 봤을 때 일본은 아까 어디에 속한다고 했어요? 몬순에 속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냥 몬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의 풍토는 몬순 지역에 속하기는 하나 뭐가 있다? 일본적 특수성이 있다. 그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풍토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 이 일본을 얘기하기 위해서 와치테츠로는 이제 풍토론을 썼겠죠. 그쵸? 근데 다른 여러 지역들의 특징, 이런 특징과 일본의 특징이 여러 지역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일본의 풍토는 몬순에 속하나 일본적 특수성이 있다.
근데 일본적 특수성이라는 게 그럼 뭐냐? 한번 보면 여름의 태풍은 계절적인 동시에 돌발적이래요. 그래요, 맞아요. 일본의 그 여름의 태풍은 뭐 어마무시해요. 어, 어, 그 일본의 태풍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태풍이 온다 그러면 뭐 굉장히 그 오호개사라고 하죠. 뭐 아주 막 그 큰일이나 난 것처럼 뭐 그렇게 막 그 TV 뉴스를 통해서도 또 일기예보를 통해서도 또 수시로 그 아주 그 시간대로 이렇게 굉장히 태풍이 언제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도를 계속 이제 하죠. 근데 너무 태풍이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그렇게 아주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너무 과장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과장되게 뭐 조심하라 그러고 이제 좀 그 도에 지나치게 이 태풍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태풍보다 훨씬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적으로도 물론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일본의 태풍이 잦은 태풍이 오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큰 태풍이 일본을 먼저 이제 강타를 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이 태풍에 대한 피해 우려, 염려 뭐 이런 게 더 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크다고 하더라도 너무 굉장히 그렇게 좀 이렇게 오버해서 이렇게 막 그 주의를 준다거나 너무 사람들을 위축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의 그 정도로 이렇게 막 경계를 태풍에 대한 이제 경계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계들이 정말 헛된 게 아니라 그리고 오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본에서 직접 태풍을 겪어보면 정말 저도 일본에서 한번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날아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참 처음에는 일본에서 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감기만 걸려도 학교에 이제 그 휴교령을 내리거나 이제 그래요. 굉장히 뭐 아무튼 위험 뭐 이런 거 자연 그 재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미리 그런 그 방지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를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풍에 대해서도 근데 조금 너무 오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안에서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어보면 결코 그런 게 막 이렇게 과장된 이런 그 홍보라든지 주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태풍이 일본에 이제 자주 내리죠. 그래서 그런 여름의 태풍은 계절적인 동시에 굉장히 돌발적이고 위협적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돌발적인. 그다음에 열대적 여름에 비해 겨울의 대설은 한대임. 아주 굉장히 상반되는 거죠. 여름이 굉장히 뭐 열대성인 것처럼 이렇게 덥다면 겨울은 그 여름과 겨울의 그 기온 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계절과 돌발, 열대와 한대가 병존하는 그런 이중성을 갖는다. 라고 그 얘기를 해요. 일본의 풍토는 그래서 이중성을 갖는다. 근데 여러분 이 이중성을 갖는다는 거에 조금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일본에 지난번에 제가 국화와 칼을 설명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쵸? 그 루즈 베네딕트가 쓴 국화와 칼 이게 바로 1940년에 발표된 그런 그 미국 인류학자가 쓴 미국의 그 여류 인류학자가 쓴 일본에 대한 또 일본인에 대한 그런 책이죠. 국화와 칼. 그게 아직도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는 건 국화와 칼에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굉장히 그 사실적으로 일본인을 정의를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필독사처럼 국화와 칼, 루즈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은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텐데 거기서도 국화와 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이중성을 뜻하는 거죠. 정적인 국화와 동적인 칼. 국화는 이제 국화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적인 국화꽃과 동적인 칼. 그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 상반된 어떤 성향이 한 자리에, 한 곳에 공존하는. 여기서는 이제 열대와 한대, 뭐 계절과 돌발 이게 병존한다는
병존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도 이제 국화칼에서도 그런 상반된 어떤 그 두 가지 성향이 한 자리에 공존하는 그런 이중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성향을 갖는다라고 그 로즈 베네딕트도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서 와지 테츠도로도 결국은 뭐예요? 그런 이중성을 갖는 게 바로 일본의 풍토다라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자, 그러면 이런 풍토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성향은 어떤가?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국민적 성격을 보면, 여기에도 보지만 몬순형 인간의 공통하는, 아까 몬순형 인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수용적이고 인종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몬순형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수용적이고 인종적인 인간 구조에다가 뭐가 일본 풍토의 특수한 조건, 이 이중성이 부여되어서 어떠한 그런 성향을 보인다? 차분한 격정, 그 다음에 전투적인 평안함과 담담함을 보이는 성격을 갖는다 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차분한 격정. 차분이라는 말과 격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상반되는 용어죠. 그렇죠? 어떻게 상황이 차분하면서 격정적일 수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이 차분한 격정을 상상하라고 하면 도대체 차분한 걸 상상해야 하는 거야? 격정적인 걸 상상해야 하는 거야? 좀 헷갈리죠.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일본 무사들이 칼을 차고 탁 나오죠. 그쵸? 칼을 차고 탁 나와가지고 어떻게 고개를 약간 숙이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칼을 딱 잡은 자세로, 칼을 아직 빼지 않은 그런 자세로 움직이지 않은 그런 사진을 하나 제가 여기에다 넣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사진들은 굉장히 많이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 아마 상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의 무사가 칼을 아직 빼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칼을 양손으로 딱 이렇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개를 약간 숙이고 움직이지는 않아요. 고개를 숙이고 옆에는 이제 벚꽃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띠리링 하고 꽃잎 하나가 휙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 많이 이제 묘사가 되어서 나오죠. 그게 바로 차분한 건 어떤 거죠? 그 무사의 현재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차분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직 움직이지 않아요. 칼을 빼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띠리링 벚꽃이 한입 이렇게 떨어져 흩날리면서 그 무사의 마음속에 있는 곧 이 칼을 빼들고 뭐라도 공격을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들끓는 그런 뭐 심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겉으로는 가라앉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그림이 바로, 그런 사진이 아마 상상이 될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이제 차분한 격정. 물론 아직 무사가 칼을 빼어들고 막 휘두르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지만 차분하게 그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절제는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원래 무사가 갖는 그런, 무사의 직업이 뭐예요? 싸우는 게 무사의 직업이에요. 그쵸? 적을 상대를 공격하고 싸우는 게 이제 무사의 직업이다. 그 본분이다 보니까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절제된 그런 차분함 속에 그 무사로서의 갖는 속성, 무사가 갖는 속성, 이런 막 전투에 임하는 그런 속성들이 이렇게 절제가 돼요. 들끓는 그런 격정이 절제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이제 그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차분한 격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요 PPT 자료에 그런 사진을 하나 넣을 걸 그랬나 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그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흔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일본의 무사들의 그런 모습, 막 진짜 격정적으로 막 싸우는 그런 모습들도 보겠지만, 뭔가 하나를 탁 베고 나서 칼을 집어넣고, 아니면 칼을 빼어들기 전에 그런 무사들이 절제하는 모습, 이런 게 바로 이제 차분함, 그런 차분함 속에 들어있는 격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중성이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중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일본인들인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이 느꼈던 일본인들은 어떤가요?
저는 좀 이해가 가고 저는 이 와지 테즈로의 논리에 납득이 가는 편이에요. 아, 일본 사람들은 그랬지, 그렇지, 이런 성향이 크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전투적인 평안함과 담담함을 보이는 성격을 갖는데요. 전투적인 게 어떻게 평안할 수 있고 담담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칼을 빼어 들기 전에 아니면 칼을 휘두르고 나서의 그 무사의 어떤 절제된 행동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물론 전투적인 평안함, 담담함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격을 갖는 게 바로 일본의 국민적 성격이라고 와즈 테즈로는 얘기를 해놨어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일본의 국민적 성격이 그런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요즘 뭐 일본인 친구, 나도 일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 보면 거의 뭐 한국인이랑 비슷하던데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그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다, 정말 일본 친구들은 약간 그 이중성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곤란할 때가 있지. 또 일본의 특히 뭐 일본의 정치가들이나 그 한일 외교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그 심도 있게 볼 때 일본인들은 약간 그 속마음을 지난번에 뭐 얘기했었죠? 그 혼내와 다테마에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과연 그 일본의 국민적인 성격이 마치 테지로가 얘기하는 그런 이중성, 몬순형이지만 일본적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공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면 마츠이 테츠로가 얘기한 거는 결국은 일본은 이제 이런 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몬순에 속하지만 일본적 특수성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민적 성격은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게 부여돼서 아주 겉으로 보이는 것 차분한 격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랄까 자기 합리성, 비판적 시각에서 이 일본의 풍토론을 평가를 한, 물론 뭐 일본의 마지 테츠로가 몬순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또 목장 지역의 그 지역의 특징 이런 것들은 잘 잡아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재 그 당시에 오늘날은 또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기후, 풍토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거의 뭐 이 지구촌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가 뭐랄까 다른 지형에 살고 있지만, 다른 풍토에 살고 있지만 거의 같은 문화를 유지하는 게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미국에 그 사막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사막 지역의 문화와 아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주 동떨어진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풍토라는 게 거의 공간을 이제 넘나드는, 우리가 그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그 공간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풍토에 국한되어서 인간의 속성, 인간의 존재 구조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 책이 쓰여진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935년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때 보는 그런 그때 공간을 파악한 그런 것과 많이 달라졌죠. 아까 또 지구 온난화도 얘기를 했지만 이 지구의 기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와치 테츠로가 풍토론을 얘기할 때 하고는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와치 테츠로가 얘기했던 그런 논리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책을, 또 와치테츠로의 논리를 평가를 해보면 이거는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다라고까지도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왜 그러면은 자기 합리성을 위한 그 논리냐라고 한다면, 자, 일본은 이런 풍토를 가졌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풍토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합리성. 예를 들면 일본은 어떤 그 역사적 과오를 범했었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역사적 과오를 범했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거는 어떻다고요? 뭐 그 일본인이 원래 침략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가 그런 의도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원래 일본인인 속성이 이렇다. 일본인 속성이 그 음, 바깥으로 그 분출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그런 그 돌발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돌발적인 성향 이런 돌발적인 성향이 밖으로 이렇게 분출되다 보면 대륙으로의 진출, 뭐 이런 것들을 꿈꾼다. 이런 것들을 꿈꾸기 때문에 일본의 공격성, 그 역사적인 침략이라고 한 거는 일본의 공격성만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반드시 일본인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일본의 기후적인 특성이, 일본이 이렇게 이중적이고 막 평안한 거 차분하지만 격정적이고, 그 다음에 뭐 평안함과 담담하다고 하지만 어떤 전투적이고 이런 성격을 갖게 된 거다. 이거는 일본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본인의 풍토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 일본이 뭐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침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본인의 성향이다. 일본인의 성향으로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일본인은 뭐 진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합리, 예를 들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도, 그래서 이 일본 와치 테츠로의 풍토로는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인들을 합리화하는 어떤 합리적인 그런 합리성을 그 핑계대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아주 악평을 하는 그런 그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자기 합리성을 위한 그런 그 논리다라고 아지테츠로는 아주 그 비판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평가를 해놓고, 또 하나 비판적 시각에서 평가는 이데올로기성. 그래서 일본인은 이렇다라고 아주 규정지어 놓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자타가 일본인은 이렇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세뇌를 하게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그래서 자기 합리성이나 이데올로기성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와치테츠의 풍토로는 비판적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판적으로 평가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 책을 쭉 이제 읽어봤지만, 물론 다들 얘기하는 자기 합리성, 이데올로기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것도 제가 이제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또 이 당시에 1935년에 그 공간성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론을 얘기하고자 했던 와지 테즈로가 반드시 이제 그 어떤 자기 합리성만을 위한, 아니면 이데올로기성을 갖기 위한 그 100% 그게 목적으로 그런 뭐 자기 합리성이나 이데올로기성을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고는 이제 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뭐 한 1, 2년 정도인가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지금처럼 뭐 그렇게 막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조금 불편한 가운데, 지금처럼 막 이렇게 자동화가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뭐랄까 아날로그적이었겠죠, 그렇죠? 그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관찰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내고 또 정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치 있는 책이라고 봐요. 가치 있는 책이라고 보는데, 이제 또 이렇게 뭐 비판적 시각에서 평가를 해보면 이런 자기 합리성, 이데올로기성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아지 테츠로에 대해서, 물론 이 풍토론이라는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국어로는 여러분들을 글쎄 조금 어떨까, 이제 번역이 조금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일본어를 하는 일본 원어로 원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번역이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겠구나. 더군다나 이제 전문적인 번역가가 아니면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글쎄 여러분들에게 조금 권해도 될지 안 될지 좀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럽고, 혹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와치테츠로의 풍토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하면은 저한테 질문을 해도 좋고, 번역서로 읽어봐도 뭐 제가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번역 좀 급한 대로 꼭 일본어는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번역서로도 한번 읽어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뭐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더 구체적인 아니면 더 좀 광범위한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고,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은 좀 압축해서 설명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와치 테츠로가 다른 책을 통해서 다른 문헌을 통해서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아니면 일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알고 싶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청하면 제가 와치 테츠로 책을 읽는데 좀 글쎄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좀 더 깊숙이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와치 테츠로의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길 바래요. 그래서 일본의 사상가 와시 테츠로를 이제 소개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나카무라 하지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거예요. 나카무라 하지메는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놨을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시간 여러분들을 나카무라 하지메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우리 여러분들의 질문 계속 지난번 질문에 이어서 그 질문과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와지 테즈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